시작. 만남과 결혼. 저는 지윤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라왔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남부럽지 않게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연도 없던 저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건 바로 제 남편 우진이와의 만남부터였습니다. 우진이는 저와 같은 회사에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선배였어요. 평소 조용하고 책임감이 강하면서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업무상 마주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고 때로는 점심을 함께 하기도 했죠. 어느새 저 또한 그 사람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고 우진이도 저에게 점차 호의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우진이가 조심스레 제게 한번 식사하자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가볍게 시작된 식사가 저희 두 사람의 인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서로의 소소한 관심사,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의 추억,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마음을 터놓고 나누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고 깊은 신뢰와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후 몇 년을 함께하고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 우진이의 가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 특히 시어머니 당과 시아버지 당 모두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우진이의 가족은 겉보기엔 화목하고 단란한 듯 보였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에겐 집안의 전통과 장남이라는 개념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진이에게는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석훈이입니다. 석훈이는 집안의 장남으로 대우받고 있었고 부모님은 늘 장남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이 아주 남다르셨습니다. 특히 결혼 얘기가 오가자 시부모님은 장남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둘째인 우진이가 먼저 결혼하는 건 집안 체면을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꽤나 난처해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집안에서도 너희 둘이 정말 원한다면 하는 허락을 얻게 되었고 결혼식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와 남편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이 깊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가족뿐 아니라 연애 때 느꼈던 상관의 행복, 서로를 향한 배려, 부부로서 지켜야 할 가치,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나누었어요. 저는 결혼식 날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며 기쁨, 슬픔, 어려움까지 나누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난관을 딛고 한 집의 부부로 출발하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되는 시댁, 그리고 핏줄과 장남 중심의 삶이 제 인생 가장 큰 고민을 안겨줄 줄은요. 장남 중심주의 속의 결혼 생활.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장남이란 단어가 그저 옛날 어른들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관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집을 오고 나서야 저는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라는 말이 아직도 얼마나 굳건하게 뿌리 박혀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시댁에선 큰아들, 즉 석훈이 오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당연히 큰아들의 동선을 먼저 챙기셨죠. 일상적인 식사 한 끼조차도 석훈이는 뭘 좋아하더라? 형에게 먼저 물어봤어? 라는 말을 항상 하셨고 소소한 결정도 대부분 그에게 먼저 물어본 뒤 움직였습니다. 가족 모임 날짜를 정하거나 외식을 할 때, 주말 여행을 갈 때조차 시댁은 무조건
석훈이 형 일정이 가장 먼저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라는 식이었습니다. 가끔 석훈이 오빠가 집에 있지 않거나 바빠 모임에 오지 못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몹시 아쉬워하셨고, 가족이 모이면 항상 장남이 함께해야 좋은 기운이 돈다 여 큰 소리로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점점 소외감을 느꼈고, 남편이나 저의 입장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더불어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집안 어른들 역시 장남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설날, 추석 등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어른들은 항상 석훈이 오빠에게 술을 따르고, 집안의 중요한 일은 석훈이 오빠에게 먼저 상의하며 큰아들 얼굴 한번 보면 속이 든든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저희 부부가 끼어있는 듯한 이질감을 자주 느꼈죠. 심지어 시댁집에선 석훈이 오빠 침실이 가장 크고 햇볕이 잘 드는 좋은 방이었고, 그의 자리를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가장 당혹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는 시부모님이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오로지 큰아들 입맛만 챙기는 걸 보았을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석훈이 오빠가 한식파라면 집안 전체가 한식 위주로 상차림이 끼었고, 오빠가 싫어하는 음식은 다른 가족이 좋아하더라도 아예 올리지 않는 식이었죠. 명절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석훈이 오빠가 못 오는 명절에는 집안 분위기가 한껏 가라앉고, 어머님은 괜히 다른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눈치를 주곤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장남 우선주의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 어딘가에 새 가전을 사거나 좋은 물건이 생기면 장남 집부터 들여보내자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가족끼리 외출 계획이나 이벤트가 생겨도 장남 집이 동의해야 일이 추진됐습니다. 심지어 각종 정조사가 있을 때도 석훈이 오빠의 일정이 변수가 되면서 저희 부부나 시누이의 계획은 항상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며느리로서 제가 직접 겪은 차별은 더욱 뼈아팠습니다.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집안 행사 준비는 저에게 맡기면서 실질적인 결정권은 항상 석훈이 오빠와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빠 내외가 적극적으로 뭔가에 나서지도 않았고, 대부분 피곤하다며 빠지긴 일쑤였는데, 그래도 집안 기둥 노릇한다고 칭찬을 받는 모습이 참 억울하고 씁쓸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남편 우진이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안에서만큼은 둘째는 둘째일 뿐이라는 식의 분위기가 팽배했고, 우진이가 뭔가 제안을 하면 장남 생각은 우선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묵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남편도 점점 집안일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차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평화와 단란함이 흘러도 속 깊은 곳엔 장남 중심이란 틀 안에서 모두가 억눌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가족의 의미인가,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답을 찾길 매 순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국 행사 참여에 대한 차별. 결혼 초반 저는 시댁에서 열리는 각종 가족 행사, 명절, 조상제사, 친지 결혼식 회각, 집안잔치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기혼 여성이자 며느리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애써 노력하며 처음에는 저 스스로도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바쁜 와중에도 항상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 내 가족 행사의 규칙이 저희 부부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어른의 생신이나 제사가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도 전에 저에게 전화를 따로 걸어 저는 샤난 지은아, 이번 주 토요일에 꼭 와야 한다. 가족끼리 얼굴 맞대고 정을 쌓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회사 업무 때문에 주말 근무가 생겨 남편과 논의 끝에 불참 의사를 밝혔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며느리는 참석해야 예의 있는 거야. 우진이도 회사 핑계 대지 말고 꼭 데려오라. 며 강하게 말씀하셨죠. 반면 장남인 석훈이 오빠에게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석훈이 오빠는 미혼이고 직장도 바쁘다며 가족 모임에 자주 빠졌지만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이 그에게 섭섭한 내색을 하거나 뭐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안 결혼식에서도 장남이니까 바쁘지, 바빠서 그런 거야. 일찍 독립해서 고생하는 거 다 안다 고 이해해주고 본인이 원하면 참석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조상 제사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제가 갑자기 심한 감기로 고열에 시달려 제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몸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반면 석훈이 오빠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전화 한 통만 해도 모두가 아이고 몸 살펴야지 무리하지 마라 며 걱정만 해주었죠. 그마저도 큰 손실이라는 듯 한숨 쉬던 시모가 제가 약간만 늦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내색하면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니? 이런 큰 행사에 며느리가 빠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또한 집안에 큰 경사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저희에게만 유독 어른들 모시는 자리에서 예의 갖추라 며 사전에 직접 일일이 체크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빠질 사정이 생긴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네가 안 오면 동서들이 뭐라 생각하겠니? 네 위치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라며 은근한 부담을 주었죠.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장남내는 물론 시누이조차도 개인 일정이 있다고 하면 해외 출장이라 그럴 수 있지.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야지 하며 너그럽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차별의 누적은 가족 행사뿐만 아니라 집안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척 결혼식에 예상보다 교통이 막혀 조금 늦었을 때 저와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가족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앞으로 네 자리도 없어질 수 있다 며 공개적으로 핀잔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남내가 참석하지 않은 날에는 뭐 일이니까 이해하지 라며 슬쩍 넘겼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건 남편 우진이 역시 이런 분위기에 길들여져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넘어가곤 했다는 점입니다. 사회생활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집안 구조라곤 하지만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부부에게 희생만을 요구하는 태도에 서글픈 마음만 점점 커졌습니다. 가끔 명절 연휴 중 친정에도 다녀와야 한다고 하면 네가 제일 먼저 와야 하니 꼭 아침부터 와서 음식부터 준비하고 친정은 나중에 가라 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석훈이 오빠가 가족 모임을 내일 볼 수 있어요 라며 하루 미루자고 말했는데 오히려 그럼 그날 맞춰 다들 일정을 바꾸자 며 일사천리로 모든 가족의 스케줄을 맞춘 날도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가족 행사, 집안 모임, 명절, 각종 잔치마다 반복되는 이중잣대와 차별에서 저는 점점 자신이 가족이 아닌 도리만 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핏줄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그 핏줄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이 관대하고 또 누군가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책임만을 강요하는 분위기. 그 현실이 저를 점점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일상 속의 차별. 가족 행사나 공식적인 모임 외에도 저는 시댁에서의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에서도 차별을 몸소 느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은 원래 저런가 보다 별뜻은 아니겠지라고 애써 넘겼던 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짜잘한 부분에서까지도 구분짓고 대하는 분위기가 명백해져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어머님은 언제나 큰아들 가족의 기호와 입맛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석훈 오빠 내외가 육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고기 반찬을 상에 늘 올려놓으면서도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구이나 채소 요리는 다들 잘 안 먹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며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형님, 석훈 오빠의 아내 입맛에 돌아가며 상차림이 짜이고 저희 부부가 평소 먹고 싶다고 넌지시 말해도 다음에 하자, 지금은 누구 입맛에 맞춰줘야 한다로 흐지부지 지나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더욱 섭섭했던 건 부모님이 나눠주는 집안 음식과 생필품에서도 뚜렷한 차별이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배와 사과 그리고 선물 세트로 준비된 한우를 두 집안에 나눠서 하셨는데 석훈 오빠 집에는 큼직한 박스를 가득 채워 챙겨주면서 저희 부부의 몫은 작은 쇼핑백 한가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김장철에 담근 김치, 저희 손 직접 만든 장류, 제철 농산물 등도 주로 형님 댁부터 푸짐하게 챙겨줬고
남는 것이 있을 때만 너희도 좀 가져가라는 식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혹시 고기 조금 더 주실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어머님은 너희는 원래 살도 잘 찌고 건강하니까 조금만 먹으라며 타박을 주셨습니다. 반면 석훈 오빠 내외가 살이 빠졌다 말하면 많이 먹어야 기운 차지 라며 고기며 과일, 영양제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에 참 씁쓸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집안 살림에서도 차별은 반복되었습니다. 시댁에 새 냄비 세트나 믹서기 등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면 주로 석훈 오빠 집부터 보내주고 제가 저희 집 믹서기가 고장났다고 말했을 때는 이번엔 큰 집에 먼저 보내주기로 했다고 퉁명스럽게 답하셨죠. 남는 물건이 있으면 그때야 겨우 구석진 곳에서 꺼내와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며 건네주셨습니다. 장복이나 청소, 집안 대청소 등 살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님이 시댁에 오면 거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테니 쉬어라 라며 방 안에 두고 모든 허드렛 일은 자연스럽게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반대로 제가 여유 없이 지친 듯 보이면 어머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힘이 없어서 어쩌냐 며 아무렇지 않게 핀잔과 농담이 뒤섞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분위기는 식사 자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가족 모임 때 제가 물을 따라온다든가 수저를 놓고 식탁 정리를 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형님이 뭔가 하나라도 챙기면 그래도 우리 큰며느리가 다르다. 역시 장손집 며느라구나. 라며 칭찬의 도가니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명절 음식 하나를 해와도 우리 큰며느리가 손맛이 최고. 라며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반면 제가 고생한 흔적은 관심밖에 없고 돌이켜보면 저를 평가하는 눈빛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일상에서조차 명확한 위계와 선을 그으며 크고 작은 차별을 뿌리내리는 가족 안에서 점차 제 존재감은 희석되어만 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장난가족이라는 무언드 시그널이 매 순간 느껴졌고 저는 점점 더 소외감과 서운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생활 속의 차별은 가족이라 불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진정한 평등과 존중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핏줄이란 명분으로 포장된 편견에서 벗어나기란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일인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여드정 핫도 받지 못한 공감.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아프고 힘든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나 역시 결혼 후 며느리로 살면서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때가 많았고 어느 날 그 힘듦이 한계에 다다른 적이 있다. 그날은 한겨울이었다. 바쁘게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한 저녁. 온몸이 쑤시고 열이 너무 올라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다. 평소 같으면 바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지만 눈앞이 빙글빙글 돌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 우진이는 그런 나를 보더니 얼굴에 걱정이 역력했다. 여보, 괜찮아? 평소랑 너무 다른데? 온몸이 옥신거리고 열이 안 내려.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심한 것 같아. 그는 바로 해열제를 챙겨주고 따뜻한 물도 건네주었다. 하지만 약을 먹은 뒤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온몸이 흐느적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미 회사를 쉬어야 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 몸에서 힘이 쭉 빠지고 두통에 코까지 막혀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예정대로 집안 큰 행사가 있어 일찍부터 오라고 연락이 왔다. 남편이 내 상태를 보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지은이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오늘 행사 참석이 힘들 것 같아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 정도라. 하지만 시어머니의 답은 단호했다. 뭐라고? 며느리가 집안 행사를 빠지는 게 어디 있니? 몸이 좀 안 좋으면 약 먹고 견디면 되지. 우리 때는 다 그랬어. 큰 행사인데 아무리 아파도 잠깐이라도 얼굴은 비춰야 예의인 거란다.
남편은 상태가 심각해서 병원에서 링거라도 맞고 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이해해주기는커녕 짜증내는 목소리로 그깟 감기로 뭘 그래? 혼수 때도 네가 그리 아팠니? 너희는 싱거워서 그래. 예전엔 진짜 힘들어도 다 참석했단다. 심지어 시아버님도 전화를 바꿔 가족 행사 빠지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남편은 차라리 내가 남아 간호하겠다고 말씀드리며 둘 다 행사를 참여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남편에게 업혀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심한 독감이고 당분간 무조건 푹 쉬어야 하며 링거까지 맞아야 한다고 했다. 링거를 맞는 내내 눈물이 났다. 너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며 감정 하나 보태지 않는 시댁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었다. 밤늦게 내 몸속이 겨우 풀려 집으로 돌아온 뒤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남편도 함께 밤새 간호해 주었지만 그 사이 시댁에서는 배집회에 두통 전화가 와서는 그래도 얼굴은 비쳤어야지. 다른 가족들에게 누가 되면 어떡하니? 라고 재촉했다. 다음 날 시댁 행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 나는 그 모습에 놀랐다. 속으로 위로라도 해주러 오셨나 기대했는데 그들의 첫마디는 따뜻함이 아닌 분노였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집안일에는 참석해야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하다니까. 예전 같으면 약 먹고서라도 끝까지 버텼다. 우리 시집살이 할 땐 아파도 다 했어.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 저 정말 어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셔서 남편도 저 간호하느라 같이 못 갔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저 아픈 척하지 마라. 요즘 병원은 다들 과장해서 쉬라 그런 거다. 너희처럼 편한 사람들은 원래 일을 몰라. 라는 식의 핀잔만 계속 이어졌다. 남편도 이를 보다 못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엄마, 아빠, 제발 좀 이해 좀 하세요. 진짜 아팠다니까. 와이프가 세상 떠날 뻔했어요. 하루 종일 열에 시달리고 링거까지 맞으면서 이런 상황까지도 행사 참석하란 게 말이 돼요? 그러나 시부모님은 네가 장남이 아닌 게 네 팔자지. 네 형 장남은 미혼이기도 하고 부담감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해줘라. 결혼한 부부는 예의와 책임감을 보여야지. 라며 나와 남편을 몰아세웠다. 너무 서러움이 몰려와 그날 밤 남편과 둘이서 오래도록 앉아 울었다. 내가 진짜 잘못한 걸까? 내 가정의 며느리라는 존재는 정말 가족이 맞나? 자책도 했지만 무엇보다 내가 평생 몸조차 제대로 아플 권리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날의 사건 이후로 남편 역시 시댁과의 교류를 피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형과의 차별이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나도 어른 대접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와이프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더는 못 봐주겠다. 며 시댁과 심리적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시부모님은 왜 너희는 점점 멀어지느냐 며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넌 장난만 못하다 하는 식으로 남편을 타박했다. 또한 시댁 내에서 나에 대한 태도 역시 더 냉담해졌다. 행사에 한번 빠진 것이 마치 불효자의 낙인처럼 찍혔다. 이후로 집안에 크고 작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몸이 아파도 그저 참고 견디는 삶을 계속해야 했다.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또 빠지겠다고 미리 걱정하거나 빈정거리는 말들이 섞였고 진심으로 며느리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한 번은 이 일이 마을 친척 모임에까지 퍼졌다. 동네 어른들은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집안 행사에 빠졌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저희 부부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며느리는 참 편하다네. 몸이 좀 안 좋아도
가족 모임엔 참석해야 하는 거 아냐? 같은 말들이 나를 더 옥죄었다. 다리 하나 부러져도 귀여우던 게 옛날 며느린데 시집도 제대로 못 들어왔나 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얼마나 뼈아픈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직접 겪은 이 앞을 권리마저 빼앗기는 며느리의 삶은 단순히 작은 오해나 세대 차이로 치부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는 가족 내 역할과 인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했다. 남편 역시 변해갔다. 예전엔 시댁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 무조건 이해하려 했고 시부모의 기대에 맞추려 애를 썼지만 이제는 매번 분노하고 실망할 뿐이었다. 점차 우리 부부는 시댁과 공식적인 만남만 이어가게 됐고 속 깊은 대화나 진심은 점점 사라져버렸다. 아파도 힘들어도 가족이 주는 위로나 공감 대신 차가운 의무와 비난뿐인 집안. 그러한 곳에서 저는 점점 더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무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도 속상함을 나누고 싶은 용기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반드시 참고 희생하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 속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더 견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픔이 모이고 모여 결국 언젠가 더 큰 불화와 상실로 되돌아온다는 것도 이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나빠스 에가인의 변화. 결혼 초 우지는 전형적인 둘째 아들이었다. 항상 집안 분위기에 맞춰 살아왔고 부모님의 기대에 응답하는 것이 두 번째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형인 석훈이에게 모든 관심과 지원이 몰리는 걸 보며 자랐지만 크게 불만을 감추고 형도 힘들겠지. 집안이 의뢰 그런 건 아니겠냐. 스스로를 달래곤 했다. 집에서는 조용히 자기 감정을 숨기고 회사에서는 책임감 있게 일하며 타인 앞에선 언제나 착한 아들이자 든든한 남편의 표본이 되려 했다. 우리 부부는 결혼 후에도 초반 유연하게 받아들이려 했다. 나 역시 처음에는 시댁 문화에 적응하려 애썼고 우진의 중재에 힘입어 큰 다툼 없이 시댁 행사와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애써왔다. 하지만 시댁에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차별과 무시, 특히 장남, 집안의 얼굴이라는 인식 아래 나와 남편이 뒷전으로 밀릴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멀어졌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크게 아팠을 때 시부모님이 아무런 이해도 위로도 건네지 않는 모습이었다.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그 전까지는 집안 어른 말씀이라 이해해야지. 내가 조금만 더 참아줘 하던 사람이 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다치는 모습을 직접 겪으면서 그의 태도가 뒤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아프고 난 그 다음 날 밤,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늘 내 가족 입장만 감췄던 것 같아. 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우지는 조금씩 그동안 쌓인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둘째는 항상 양보해야 한다. 집안 큰일은 형이 결정한다. 그런 분위기에 젖어 컸어. 솔직히 억울하거나 아쉬운 적도 있었지만 티내는 건 외려 못난 행동 같고
부모님 속상해 하실까봐 참고 또 참고 지냈지. 결혼하면 언젠간 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상처받는 걸 보면서 내 무기력함이 자꾸 부끄러워졌어. 남편은 그렇게 자신이 겪은 어린 시절의 상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당연시한 희생과 부당함, 그것이 나에게 고스란히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간다 했다. 나 또한 내가 변해주고 함께 내 편이 되어주는 것만큼 든든한 건 없어 라며 우리의 상처를 나눴다. 그 대화 이후 우진은 점점 더 가시적으로 행동을 바꾸었다. 이전처럼 중립을 고집하지 않고 가족 행사나 의사결정 시 내 마음과 입장을 좀 더 당당하게 피력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남 가족에게 맞춰 가족 모임 일정이나 집안 대소사를 정할 때 그는 우리도 일정이 있으니 맞춰주실 수 있으냐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의견을 냈고 시댁 행사 중 며느리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요구에 두 집 모두 공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로는 시어머니의 핀잔에 맞서 지은이 혼자 부담했다. 시간이 지나 우진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조금씩 만들어갔다. 가족 안에 둘째가 아니라 내 남편이자 한 가정의 주인으로 성숙해가는 성장의 한복판에서 그는 이제껏 내가 너무 오래 부모님 기대에만 맞추려 한 건 아니었나. 내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야겠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우리는 어느 날 서로 마주 앉아 미래에 대해 솔직히 대화를 나눴다. 혹시 우리 언젠가 집안 모임을 조금 멀리 해도 괜찮을까? 무리해서 가족을 챙기는 게 정말 가족다운 걸까? 이제는 우리 가족, 우리 삶이 먼저인 것 같아. 그때부터 우진은 시댁과 거리를 조금씩 두었다. 필요하지 않은 모임에는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고 내가 힘든 때면 내 곁을 더 자주 지켰다. 시부모님은 너무 달라졌다. 왜 이렇게 변했냐? 며 섭섭해했지만 우진도 이제는 아내와 내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 예전처럼 모든 걸 맞출 순 없다. 며 그들 앞에서도 꿋꿋이 자기 주장을 펼쳤다. 이 변화의 과정이 모두 쉬웠던 건 아니다. 시댁과의 갈등은 더 커지기도 했고 부모님은 둘째가 원래 이래서 문제야. 장남만 바라보던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더욱 우진을 몰아세웠다. 하지만 우진은 흔들리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었고 나 역시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변화였다고 믿었다. 한 번은 우진이 눈물 맺힌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생각했어. 결국 우리 가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잘 지키는 게 나다운 삶 아니겠냐고. 앞으로 힘들어도 무조건 내 곁에서 내 편이 될게. 점차 우리의 부부관계는 변했다. 나는 예전보다 훨씬 남편을 믿고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우진 역시 내게 솔직한 마음을 열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치유해주고 성장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시댁을 향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짜 행복으로 모아진 것이다. 결국 우진의 변화가 우리 부부 모두에게 용기와 힘,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다. 억압적인 전통과 차별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남편, 그리고 그런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함께 꾸려나갈 아내.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고난은 시댁이 장남 석훈 오빠에게 모든 관심과 기대를 집중해왔지만 정작 결혼하지 않은 장남이란 존재는 어디까지나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겨질 뿐 일상에서 그 특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어느 날
석훈 오빠가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집안 분위기는 송두리째 바뀌었고 나와 남편은 또 다른 차별의 시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석훈 오빠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시부모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흥분과 설렘, 그리고 일종의 자부심이 가득했다. 집안 어른들도 이제야 큰 집 체면이 선다. 장남이 결혼해야 집안이 완성되는 거다. 라며 환영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장 먼저 느낀 차이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났다. 내가 남편과 결혼할 때는 집안이 어렵다는 이유로 혼수며 예단, 예물, 결혼식 준비까지 대부분 우리 부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시부모님은 요즘 시대에 네가 벌어서 쓰는 게 당연하다. 장남 결혼 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니 지금은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석훈 오빠의 결혼이 시작되자 의례 그렇다는 듯 모든 비용을 시부모님이 부담했다. 고급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부터 최고급 가전제품 일체, 예단과 예물, 결혼식장 예약, 태백 음식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직접 챙기셨다.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얼굴이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친척들조차 축의금 규모를 달리하며 장남의 결혼을 더욱 크게 기념했다. 새며느리 하린 씨의 첫날 분위기는 그야말로 극진 그 자체였다. 어머님은 평소보다 더 고운 옷과 비싼 장신구로 치장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반짝이게 청소했다. 전통 상차림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린 씨가 힘들지 않게 배려하며 준비했다. 반면 내가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땐 며느리는 집안에 잘 적응해야 한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라. 네가 해본 김장, 장당그기가 있냐 등 첫날부터 엄격한 검증과 잔소리, 그리고 몇 번이고 반복된 눈치 주기가 이어졌다. 하린 씨가 시집 온 지 일주일도 안 돼 시댁에 대대적인 집들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가족 내 역할과 위계가 노골적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하린 씨는 소파에 편히 앉아 손님들과 대화만 하고 가족 행사 음식이나 집안 정리는 온전히 나와 시누이 몫이었다. 일할 때마다 어머니는 하린이는 오늘 첫날이니까 앉아 있어도 돼. 몸이 약하니 쉬게 하라며 두둔했다. 반면 내가 조금이라도 쉬는 기색을 보이면 너라도 좀 움직여라. 동서 힘들지 않게 도와야 하지 않니? 라며 조용한 핀잔을 빼놓지 않았다. 며칠 뒤 장남 내외에 신혼집 방문 행사가 있었다. 당시 시어머님은 다양한 음식을 준비해 직접 신혼집으로 들고 가셨고 최고급 식기부터 가전제품, 심지어 작은 인테리어 소품까지도 직접 챙기셨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은 하린아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라며 다정하게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다. 모두가 다 듣는 자리에서 장남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니까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시아버지는 형수만 잘해도 집안이 흥한다 며 남편 앞에서 노골적으로 형수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에서 점점 깊은 배제감, 무력감으로 변해갔다. 친정엄마도 나중에 어휴, 왜 네 시댁은 그렇게 형님만 챙기냐 라고 한숨을 쉬곤 했다. 명절과 제사 등 큰 가족 행사에서의 대우 차이도 한층 더 뚜렷해졌다. 하린 씨는 명절 전날 늦게 와도 모두가 직장 때문에 바빴지? 아무나 대신하면 돼. 하린이가 꼭 할 필요 없다. 라며 관대하게 넘겼다. 나는 음식 준비에 항상 먼저 달려서 일해야 했고 설거지며 청소까지 내 몫이 늘었다. 음식을 차릴 때에도 큰 며느리는 손맛이 진짜 다르다. 우리 집안 복이 들어오겠다. 나는 회사가 오가는 한편 내가 만든 반찬은 이런 건 다음에 참고하라 며 과묵하게 평가만 할 뿐 칭찬 한마디 없었다. 더 아팠던 건 가족 내 선물이나 용돈,
여행 계획 등 더 소소한 부분에서조차 장남 가족이 항상 우선이라는 사실이다. 가령 시댁에서 과일이나 고기가 들어오면 먼저 할인 씨 댁으로 보냈고 여행이나 외식 일정도 무조건 형님네 위주로 돌아갔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장남 손자에 대해서만 우리 집 때에 이어줄 보배, 라며 온갖 선물과 용돈을 후하게 챙겼다. 내 아이가 아픈 날, 애도 집안복의 일부이니 건강해야 돼, 라며 형식적인 말만 하고 돌보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이 여러 해 동안 반복되니 남편도 점점 시부모님과 형 내외에 서운함이 쌓였다. 한 번은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평하자 장남 집안은 원래 신경 많이 써야 한다. 너희는 둘째니까 조금 참아라. 나는 답만 돌아왔다. 이후로 남편 역시 결혼 초 장남 가문과의 차이를 인정하며 점점 집안 행사, 대소사에서도 적극성마저 잃어갔다. 석훈 오빠 내외가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아도 모두가 바쁘니까 이해해라. 할인이는 요즘 힘드니 너라도 와서 도의 다 해야지. 라는 질책만 돌아왔다. 초기에 일과 집안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썼던 나는 점점 지쳐갔고 가족 내에서 점점 존재감이 사라져감을 절실히 느꼈다. 이런 차별은 가족 친지 모임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확인되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할인 씨만을 우리 집 큰 마늘이 집안을 책임질 인재라며 자랑했고 나와 남편은 그저 둘째 가족이라는 말로만 치부되었다. 친척들이 건네는 인사나 선물마저 장남 내외에게 쏠렸으며 시부모님이 남몰래 챙기는 용돈, 집안의 비밀스러운 결정권 역시 모두 장남 가족의 몫이었다. 나와 남편은 점차 이런 현실의 환멸을 느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무너졌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은 오로지 남편뿐이었고 우리 부부는 점점 우리 가족이 먼저다 라는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되었다. 장남 내외가 결혼하면서 드러난 가족 내 위계와 특권의 실체는 결국 우리 부부에게 한계와 결별의 결단을 다지게 한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했다. 처음엔 나 역시 가족 안에서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고 함께 어울리며 시댁이라는 공동체를 품으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숱한 사례와 차별 속에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다. 장남 우대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자체의 가치마저 나누고 차별하는 깊고 뿌리 깊은 편견이며 이런 구조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둘째 가족이라는 굴레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가족 내목 나누기, 말에서 음식까지. 시댁에서 살아오며 내가 가장 깊게 뼈저리게 느낀 차별 중 하나는 겉으로는 가족이라고 뭉뚱그려져 있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구분되어 있는 목의 차이였다. 이 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식탁에 오른 음식 한 조각만의 차원을 넘어서 말 한마디, 관심, 선물, 기회, 심지어 가족 내에서 허용되는 감정 표현과 실수의 범위까지 무의식적으로 차등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과 끝에는 늘 장남 가족이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음식의 양이나 품목이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차려지는 밥상에는 어김없이 석훈 오빠 가족의 취향이 1순위였다. 예를 들어 오빠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매번 소고기 구이, 갈비찜 등 기름진 음식이 중심을 이루었고 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 제철나물, 깔끔한 찜 요리 등은 다들 별로 안 먹으니 손이 안 가더라는 이유로 차려지지 않았다. 한두 번은 이해했지만 반복될수록 내 존재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집안 행사가 끝난 후 포장해주는 음식에서도 차별은 분명했다. 김장철이면 직접 담근 김치, 큰 통은 반드시 장남댁부터 챙겨주었고 내가 가져갈 땐 늘 남는 게 있으면 네 것도 챙겨줄게 라는 말이 따라왔다. 과일이나 고기가 들어와도 누가 봐도 더 크고 좋은 것이 장남내로 먼저 향했고 먹음직스러운 것은 그 집 몫이었다.
한 번은 고기 부위가 부족하다며 내목 고기에서 빼 장남내 쪽에 더 얻는 것을 직접 봤다. 아무렇지 않게 네 남편은 살이 통통해서 덜 먹어도 좋고 형수네는 약해서 좀 더 줘야 한다 는 농담을 듣는 순간 내 가족에서의 우선순위를 또렷하게 실감했다. 이런 분위기는 명절 선물에서도 이어졌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친척, 회사에서 온 선물 세트가 쌓이는데 나누는 자리에서 항상 제일 비싸고 내용물이 풍성한 것은 장남 가족 앞으로 내주었다. 나와 남편이 받은 것은 크기가 작거나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미 선택하고 남은 것들이었다. 장남내 아기에게는 최신 장난감과 옷, 과자꾸러미, 영양제가 잔뜩 들어갔지만 내 아이에게는 이것도 남으니까 갖고 가라 는 식이었다. 실제 식사 자리의 대화에서도 목 나누기의 흔적이 남았다. 식사 중 가족들의 대화는 항상 장남내 위주로 흘렀다. 큰집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말엔 온 가족이 박수를 쳤지만 내 아이가 무엇을 해도 그래 잘했어. 근데 형집 아이가 더 어려운 수학 경시에서 상 땄잖아. 하고 자연스럽게 중심이 옮겨갔다. 장남 가족은 가끔 지각하거나 실수를 해도 요즘 장남집이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반면 내가 늦거나 실수라도 하면 며느리로서 책임감 좀 가져야 한다 며 질책이 뒤따랐다. 목 나누기의 차별은 집안 물품에서도 반복됐다. 예를 들어 시댁에 새 믹서기나 전자제품을 들이면 형네 집부터 필요하지 집에 가져다 줘라 라고 사전에 정해둔 듯 챙겨줬다. 남는 물건이 있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었고 그조차도 언제까지 그렇게 남는 것만 바라니 라고 핀잔을 들었다. 생활용품은 물론 시댁에서 재배한 반찬거리, 절임류, 된장, 고추장 등도 전부 형네를 돌아가야 내 차례였다. 내게 오는 몫이 있을 땐 고생 많이 한다. 이것도 어머니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도 시댁 식구 누구한테도 축하나 칭찬 한마디 받을 일은 없었다. 가족끼리 외식이나 나들이 여행 일정을 정할 때도 장남 가정 일정이 최우선이라는 암묵적 규칙이 있었다. 장남 가족이 시간이 되면 다 같이 나가고 그 집이 일정을 못 맞추면 아예 계획을 미루거나 취소했다. 내가 일정이 안 맞을 땐 여러 명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쉽게 내 의견을 배제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가족의 필요와 내 목소리는 집안에서 점점 작아졌다. 말 한마디에서도 몫은 분명했다. 장남 며느리가 조금만 도우면 그래도 역시 큰집 며느리답다. 손이 참 빠르다. 고 온 가족이 칭찬했다.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배워야겠다. 며 애매한 평가를 내릴 뿐이었다. 심지어 내가 아플 때 시부모님께서 몸이 약하면 할 일을 못한다. 며 핀잔을 주지만 형수가 한 번만 아프다 하면 요즘 애기 엄마들 힘드니 쉬게 해줘야 한다. 며 걱정부터 했다. 나와 남편에게는 책임, 형네에는 여유와 배려가 따랐다. 이처럼 한 집 안에서도 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적 목 나누기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위계와 경계로 이루어졌다. 처음엔 서운함이었다. 자꾸만 내세울 수 없는 자리, 잉여의 목, 다른 가족의 뒤에 선다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억울함으로 바뀌었다.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내 입장과 감정을 말할 수 없는 현실, 수없이 반복되는 차별의 순간들, 그리고 가족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말로 일축되어 버리는 내 존재의 가치. 그리고 이 서운함은 언젠가부터 체념으로 바뀌었다. 아예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게 되고 주어진 것에 그저 감사한 척, 내심은 이제 더 이상 상처도 생기지 않는 마음이 되어갔다. 시댁의 가사일, 가족 행사, 선물 나누기, 음식 챙기기, 일상대화, 모든 장면에서 되풀이된 목희의 차별은 결국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긴 고통의 증거였다. 그러다 보니 남편 역시 점점 변했다. 처음엔 원래 형집이 장남이니까 신경 더 쓴 거야 라며 이해하는 듯 하더니
내내 반복되는 목 나누기의 차별, 아내와 아이까지 비교받고 소외당하는 현실에 어느 순간부터는 항의도 하지 않게 됐다. 내심 속상하고 화가 나도 오래된 집안 안목의 질서 앞에서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칭찬과 인사, 명절 때의 윗사람 덕담, 손에 쥐어주는 선물, 특별한 날에 찍히는 가족 사진의 중심에는 언제나 장남 가족이 서 있었다. 나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는 대체자 혹은 두 번째의 목을 벗어날 수 없다는 벽을 실감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다. 가족이란 함께 누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목이 정해져 있으면 결코 평등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가족은 누구의 것이 먼저고 누구의 것이 남은 것인가로 따지지 않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내 경험은 몫이 곧 지위이고 사랑이며 관심의 척도인 구분된 가족일 뿐임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후 내 가정과 삶의 우선순위는 달라졌다. 시댁에서 나눠주는 몫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박수쳐주고 응원해주며 사랑과 관심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새로운 공동체로 삶의 중심을 옮기게 되었다. 위며느리 사이의 갈등. 처음 시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나는 형님 동생이라는 명칭이 조금은 불편했지만 가족 간의 정으로 금세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특히 장남 석훈 오빠의 결혼 이후 집안 내 두 며느리의 관계는 예민한 긴장감과 언뜻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 불편함이 켜켜이 쌓여갔다. 장남 며느리 하린 씨는 겉으로 보면 조용하고 교양 있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는 나와 확연히 다른 대접을 받았다. 그녀가 시댁에 오는 날이면 어머님은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즉시 하린아 힘들지?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했다.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되었고 내가 언뜻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 지은이는 아직 어리니까 하나씩 배워야지. 큰며느리는 뭐든 신경 쓸 일이 많으니 존중해야 한다며 타일렀다. 살림이나 각종 집안 행사는 모두 하린 씨가 우선 배려를 받았다. 명절 준비와 대청소, 김장 등 손이 많이 가는 일도 형님은 일이 바쁘고 피곤하니까 나며 거르고 내가 본가 방문이나 다른 사정으로 빠지려 하면 며느리가 빠지면 누가 할 건데 하며 타박받았다. 그러면서도 집안의 각종 결정은 하린 씨와 상의하며 내게는 네 생각은 어떤데 라기보다 결과만 통보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하린 씨가 집에 오면 항상 화사한 옷차림과 단정한 화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우리 큰며느리는 정말 반듯하고 품위가 있다고 칭찬했다. 나도 깔끔하게 꾸며보려 애써봤지만 네가 뭘 신경 쓰냐, 젊을 땐 자연스러운 게 좋아 라며 신경도 쓰지 않았다. 회식이나 가족 나들이, 외식 등을 정할 때도 하린 씨가 이날은 조금 어렵다고 말하면 일정이 그에 맞춰 싹 바뀌었다. 반면 내가 사정이 있다고 하면 2, 3일 먼저 미리 얘기하지 라는 반응만 돌아왔다. 맨 처음엔 우연이겠지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동장 받 이런 상황들은 나를 점점 위축시키고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도 자연스레 형님에 대한 미묘한 질투 혹은 섭섭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물론 겉으로는 형님이 싫거나 분쟁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까워지고 싶었다. 처음엔 조심스레 하린 씨에게 집안일 분담을 제안하거나 이건 저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나 형님은 늘 나는 경험이 없어서 네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네가 해주면 내가 덜 부담스럽지 라며 은근슬쩍 일을 넘겼다. 그리고 어머님은 둘이 의좋게 나누면 얼마나 좋아
하시지만 정작 모든 힘든 일은 내 몫이 되고 형님은 칭찬만 받았다. 명절날 있었던 한 사건은 두 며느리의 미묘한 갈등을 한층 더 골디게 만들었다. 여러 가족들이 모인 거실. 하린 씨는 소파에 앉아 친척 이모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와 음식 정리를 마치고 아이까지 돌보느라 허리가 휘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지은아, 형님은 회사 일이 많아서 손쓸 힘이 없으니 네가 좀 더 신경 쓰자 라고 하셨다. 그때 하린 씨가 슬쩍 나와 나도 도와야 할 텐데 몸이 요즘 영 안 좋아서 라며 눈치를 보였고 어머님은 괜찮아, 들어가 쉬어 하며 달랬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사실 이유를 모를 답답함에 시달렸다. 가족 모두 하린 씨를 이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아무도 내 수고에는 고맙다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런 경험이 쌓이며 둘 사이에는 점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다. 나는 따라잡을 수 없는 기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춰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도우려고 노력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형님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하린 씨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거리감 있는 말투로 넌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 같아. 시댁일도 잘하고 나는 사실 그런 게 잘 안 되더라. 식의 덕담을 건넸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엔 칭찬 같지만 한편으론 나는 힘든 일 안 해도 되는 사람, 넌 당연히 할 사람 이라는 암묵적인 구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남편 역시 내 고민을 들어주긴 했지만 형수도 사실 부담이 많을 거야. 집안의 중심이니까 항상 신경 쓰고 점잖게 행동해야 하잖아.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마. 형수랑 더 친해지려고 해봐. 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억울함과 서러움이 커져만 갔다. 가끔씩은 형님이 자상하게 나를 챙겨주는 듯 느낄 때도 있었다. 일이 너무 많아 지쳐 보이니 나한테도 옛날엔 많이 시키셨어 라고 기뜸해주거나 가족 모임에서 내가 입을 열지 못할 때 지은이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라고 거들어주는 순간도 있었다. 그런 순간은 분명 고마웠지만 곧이어 가족의 질서와 위계에 굴복하는 데 자신을 체감하는 씁쓸함이 다시 찾아왔다. 어느덧 두 며느리 사이에는 사소한 말투, 작은 행동, 표정 하나하나에서도 간극이 느껴지게 되었다. 형님은 늘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괜찮아, 내가 더 할래? 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나는 왠지 모르게 거절하기 어렵고 또 스스로 해야만 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서로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두 며느리의 거리와 남겨진 감정의 턱은 분명하게 컸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런 갈등의 근원이 내 잘못도 형님의 잘못도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각각의 처지와 환경, 가족 내에서 부여받은 역할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들었고 그 결과 우리는 서로에게 거리와 오해를 쌓아가고 있었다. 나뿐 아니라 형님 역시 본인의 부담, 집안의 기대, 시댁에 처음 들어올 때 받은 긴장감 등 나름대로 힘겨움을 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진짜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의 몫이 평등하게 나누어질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며느리의 감정과 자존심, 노력과 좌절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구식 가족 질서와 보이지 않는 기대치, 그리고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전통적 역할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두 며느리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었다. 우리를 갈라놓는 진짜 장벽은 바로 집안 전체가 오래도록 유지해온 차등, 위계, 암묵적 성급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야 나는 형님에 대한 괜한 질투와 거리감, 또 나를 향한 서운함마저 모두 내려놓게 되었다.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하려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둘이라도 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각자 지킬 선을 확실히 지키자고 조용히 합의하기도 했다. 직접적으로 큰 갈등이나 폭발적인 대립은 없었지만 조용히 각자의 위치에서 벽을 조금씩 허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임을 나는 지금에서야 배우고 있다.
명절은 가족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어야 했지만 내게 명절은 언제부터인지 늘 두려움과 부담, 끝없는 피로의 성징이 되었다. 준비해야 할 음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거지, 대청소,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눈치와 침묵 속의 지적과 비교. 시댁의 며느리로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진정으로 오늘 나는 축하받고 있구나, 혹은 내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경험조차 해본 적이 없다. 이번 명절도 마찬가지였다. 석훈 오빠네는 아기가 태어난 지 오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하린 씨가 회사의 특별 프로젝트로 힘들다는 명목으로 하루씩 일정을 미루거나 때로는 아예 행사 당일에도 바쁘니 조금 늦겠다며 연락만 해왔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과 친척들은 큰 집 일이 급하니까 형수는 성격이 부드러워서 무리시키면 안 돼, 라며 오히려 걱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반면 나는 사정이 생기기는커녕 친정에 전화 한 통하는 것조차 바쁠 때 남의 집 일 신경 쓰냐는 눈길을 받기 일쑤였다. 그렇게 나는 또다시 한 주 전부터 명절 준비에 동원되기 시작했다. 이번 명절엔 준비해야 할 음식이 특히나 많았다. 어머님은 대놓고 아기는 형수에게 맡길 테니 음식은 네가 담당하자고 지시하셨고, 내게는 나물 다듬기, 전 부치기, 각종 갈비 잡채 탕 준비, 간식 거르지 않고 남편까지 챙기기 등 끝이 없는 일들이 쏟아졌다. 형수 하린 씨는 회사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라며 나중에 천천히 오겠다고 연락했고, 가족 채팅방에는 우리 큰며느리는 참 바빠요, 이번에도 큰 수고네요, 라는 어머님의 자랑 섞인 글이 올라왔다. 그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내 속은 뭔가 뜨거운 것이 끓다가 식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음식 준비를 하다 보면 부엌 안의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진다. 나는 땀범벅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장남 가족을 위한 칭찬과 대화만이 오간다. 형수는 늘 단정하게 나타나 어머님과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가족 중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한 번은 어머님이 손님들 앞에서 하린이가 오니 집안이 화사해진다며 박수까지 쳤다. 사람들의 시선은 네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이 집의 집사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속으로 수없이 나 자신을 자책하고 또 깎아내렸다. 이번 명절의 마지막 날, 그 사건이 일어났다. 모두가 모인 저녁, 형수는 출근의 핑계로 행사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어머님은 그래, 애기 엄마는 당연히 쉬어야지, 나머지는 동서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잠시 후 형수가 집을 나서자 모든 집안일이 내 어깨로 쏟아졌다. 설거지, 음식 정리, 어른들 수발, 아이 돌보기. 나는 이미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으나 누구 하나 내 표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남편만이 중간에 한번 다가와 여보 힘내, 나중에 도울게, 라며 미안하게 속삭였을 뿐이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어머님은 거실 중앙에서 형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오늘 못 온 건 아쉽지만 그래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형수가 꼭 맛있는 것만 해오면 돼, 동서가 오늘 너무 잘했으니까, 라고 내 어깨에 합리적 부담을 얹었다. 그 말에 너나 없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 그렇게 나는 소리 없는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이 공간에서 온몸은 천근만근이고 마음은 더 허기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가족의 모습일까? 차별과 불공정이 하루 이틀 쌓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나는 내 한계가 무너지는 것을 명확히 느꼈다. 남편과 단둘이 안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우진아, 나 이제 정말 안 되겠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전히 나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왜 우리만 당연하게 희생해야 해? 남편도 조용히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꼭 잡았다. 난 네가 이렇게 힘든 줄 정말 몰랐어. 엄마 아빠 모두 다 명절만 되면 내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 형수는 조금만 해도 다들 칭찬하면서 우리 이제 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명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조여오고 시댁에 대한 감정에도 이제 사랑이 아닌
깊은 상처와 아쉬움이 자리 잡게 되었다. 몇 년에 걸쳐 계속된 인내가 바로 그 명절 한순간에 산산이 무너졌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도 나를 향한 칭찬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형수가 남긴 음식 한 가지에 대해 우리 할인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었어 라며 집안 어른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다. 나는 그저 언제나처럼 조용히 사라질 듯이 앉아 있다가 어떻게든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날부터 나는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과 무시, 그 무게가 더는 내 행복을 삼키지 않게. 무너지고 눈물 짓고 상처 입었던 그 명절은 내 삶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용기를, 나를 소중하게 지키기 위한 결단을 그날 얻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누군가에게만 중요한 축복이고 다른 누군가에겐 의무와 소외로 다가온다면 차라리 내 가족, 내 마음, 내 행복을 먼저 끌어안기로 했다. 내 안에 쌓여온 모든 슬픔과 분노, 억울함이 눈물로 흘러내린 그 밤, 나는 곧 새로운 결심과 시작을 힘겹게 맞이하고 있었다. 기선의 결심, 갈등의 폭발. 오랜 인내와 내면의 울음 끝에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는 결심이 들끓던 어느 날이 찾아왔다. 명절 이후 며칠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뒤섞여 들끓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내 안의 목소리는 명확해졌다.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절박함. 그동안 세심하게 억눌러온 감정이 결국 한순간 걷잡을 수 없이 터지리라는 걸 어렴풋이 예감했다. 한동안 남편 역시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전까지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만 더 참자고 하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부당한 대우와 비교, 시댁의 이기심이 반복될 때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이해해달라를 강요하지 않았다. 침묵은 갈수록 짙어지고 부부 사이엔 언제 터질지 모를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갈등의 서막은 명절이 끝난 직후 무심하게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로 시작됐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이번 명절에 큰며느리가 무척 고생했다. 너는 실수가 좀 많더라. 면서도 곧 집안 제사가 있으니 이번에는 더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한순간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응어리는 점점 내 안에서 도저히 못 참겠다는 외침이 되어갔다. 며칠 뒤 남편은 퇴근 후 맥없이 소파에 앉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정말 고생 많았지. 솔직히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이제 우리 분명하게 얘기해야 할 때야. 엄마 아빠 앞에서 진짜 우리 입장 다 말하자.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그날 밤 남편은 시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어 꼭 직접 할 이야기가 있다. 조만간 얼굴을 보고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며칠 후 저녁, 집에서 내 식구가 모였다. 그저 평범한 가족 저녁인 듯 시작됐지만 내심 모두가 무언가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먼저 남편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명절 때도 평소에도 늘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우리 부부는 언제나 뒤에 밀리고 중요한 결정, 선물, 배려에서는 장남내만 특별 대우 받는 거 분명히 알아요. 저 지은이, 제 가족도 똑같이 존중받고 싶어요. 어머님은 그제야 살짝 언짢아진 표정으로 말했다. 네가 둘째라는 건 견하지 않는 거야. 집안 질서는 예로부터 그랬잖니. 나. 아버님도 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무 나약하게 굴지 마라. 집안일이란 게 원래 힘든 거야.
네 아내가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지만 우리 때는 더 심했어. 그 순간 쌓였던 억울함과 좌절이 벅차올라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가족이 되고 싶어서 누구보다 노력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은 누군가가 늘 희생해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은 조금만 도와도 박수를 받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당연한 존재처럼 취급받는 건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참고 웃으면서 살아야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어머님이 불쾌한 듯 날카롭게 대꾸했다. 아니, 네가 지금 그게 섭섭하단 거니? 그렇게까지 불만이면 네가 집안일에서 빠져도 된다는 거야?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하고 큰 목소리로 분노를 토해냈다. 엄마, 아빠, 늘 형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지인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족에겐 칭찬 한 번, 진짜 관심 한 번 안 주잖아요? 그깟 둘째라는 이유로 우린 왜 평생 당연하게 뒷전이어야 해요? 지윤이가 병원에 실려가도 집안일만 강요하는 게 가족입니까? 이제 안 할 겁니다. 저도 이제 엄마, 아빠, 형, 집안일 다 내려놓을 거예요. 잠시 거실엔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다. 어머님이 그제서야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이럴 줄을 몰랐다. 그동안 우리가 다 참고 애써서 형제 키우고 가르치고 다 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원망이냐? 너랑 네 부인이 우리 가족 사이 흩뜨리려고 작정한 거냐? 형석훈과 형수도 그제서야 당황한 기색으로 우리를 말리려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다. 형도 형수도 알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 형 집부터 챙기고 우리는 뒤에 있고. 이젠 우리도 우리 삶을 지킬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대우 못 받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와 집안일 전처럼 얽히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이 울먹이며 형수 옆에 기대어. 내가 너희 때문에 다 망쳐졌어. 라고 탄식했다. 아버님은 언성을 높였고 평구부는 말없이 우리 눈치를 살폈다. 그 복잡한 소란 속에서 나와 남편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두려움과 자유, 서글픔과 해방이 뒤섞인 생경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과 나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작은 아파트 불빛 잘했다고 생각해. 비로소 내 인생,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던 것 같아. 나 역시 왠지 모를 눈물이 났다. 훌쩍이면서 남편 어깨에 기대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감정이 진짜 소중해지는 순간임을 실감했다. 이후 가족들은 뒤늦게 화해를 권하거나 다시 찾아와 가족끼리 이러다 또 풀리게 돼 있다며 달래려 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이 그어졌음을 모두 알고 있었다. 집안의 오래된 공식과 불문율, 억지 희생을 강요하는 정의 탈을 쓴 질서에 우리는 단단히 선을 긋고 서로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결별의 순간은 눈물과 분노, 떨림과 해방 모두를 남겼다. 소중한 걸 잃는 아픔도 있었지만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진짜 나다운 삶으로의 첫 결단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립, 새로운 행복, 그리고 욕심의 대가. 결별을 선언한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삶은 조용한 파동 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연락이 끊어지고 시댁이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뒤 잠깐은 두려움과 허전함이 번갈아 찾아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감정은 해방,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미약하지만 진실된 기대였다. 집안에서 외로운 희생만 강요받으며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만성이 되어 있었는지 막상 그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서야 실감할 수 있었다. 명절이면 눅눅하게 가라앉던 마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무게에 짓눌렸던 일상의 버릇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남편과 함께 일어나 소박하게 준비한 식탁에서 느긋이 웃으며 식사하고 아이와 공원을 걷는 여유를 누리게 된 것이 그토록 소중할 줄 예전엔 생각조차 못했다. 처음에는 둘만의 삶이 마냥 낯설었다. 집안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도 이제는 우리 부부가 스스로 정해야 했다. 누군가의 기준이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약간은 불안하지만 점차 뚜렷한 감각을 키워주었다. 남편 역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책임감을 느끼며 이전보다 부쩍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중심이 된 가족이에요. 남편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 내가 바라던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시간이 흐르자 쌓였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어갔다. 한때 시댁의 집착처럼 매달렸던 이유도 천천히 정리될 수 있었다. 핏줄이라는 이름, 가족과 의무라는 허울에 내 삶을 구겨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예전 같으면 초조와 불안이 먼저 찾아왔겠지만 그날 나는 묘한 평온 속에 문을 열 수 있었다. 어머니는 변한 얼굴로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지은아, 이제야 내 마음을 조금 알겠다. 너희와 멀어지고 나니까 집안도 내 마음도 텅 빈 것만 같더라. 옆에서 남편도 조용히 숨을 삼켰다. 오랜 세월 동안 장남과 장남 며느리에게 모든 것, 물질과 애정, 기대와 응원을 몰아주며 그게 곧 집안 체면이고 행복이라 믿었던 시부모님. 하지만 그 욕심은 결국 가족의 균형을 잃게 했고 진심으로 남았어야 할 사랑과 유대 대신 허전함과 상처만 남겼다. 시어머니는 지난 1년간 집안이 힘들어졌다고 조용히 털어놓았다. 형부부 역시 욕심과 기대 앞에 점점 멀어졌고 석훈 오빠는 부모님이 베푼 지원에 점차 무감각해지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해외로 떠났다. 그 빈자리에는 오래된 전통의 허세만 남았고 남은 가족들은 각자 외로운 섬처럼 변해 있었다. 어머니는 이제야 자신이 왜 우리 부부의 상처와 슬픔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장남 신화에 매달리다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사실을 조용히 고백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자연스레 눈물이 흘렀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연민이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한편으로는 치유와 용서, 지난날의 아픔을 놓아주려는 작은 용기가 섞여 있었다. 남편 역시 처음엔 어머니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 침묵을 깨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우린 엄마 아빠의 인형이 아니라 각자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가족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다시 반복일 뿐이에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한 집안에서 따뜻하게 저녁을 먹었다. 여전히 완전한 화해는 쉽지 않았으나 오랜 억압의 고리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싹 떴다. 시댁에 대한 감정도 한때는 영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던 가족이라는 단어도 조금은 너그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든 이 작은 가족, 여기에서 노력과 사랑이 쌓이면 상처도 치유될 테니까. 이후 우리 삶은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아도 마음의 평화와 내가 원하는 행복의 본질을 되찾은 시간들이었다. 아침마다 남편과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자신감을 키웠고 온전히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가끔은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꿈처럼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지 다시 다짐했다. 남편과 나는 가족은 누구의 희생이나 서열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한 동반자 관계임을 온몸으로 새겼다. 그리고 가족 안에 얽매인 욕심과 집착, 남보다 더 많이, 장남이니까 라며 배타적으로 선을 그었던 태도가 결국 모두의 외로움과 고통, 상처만을 남기는 씁쓸한 대가가 된다는 것도 우리의 경험으로 명확히 알게 되었다. 시댁에 뿌리 깊었던 위계와 특권,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함의 질서, 그것이 결국 모든 걸 잃게 함을 목도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어설프지만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이 작은 가족 안에서 매일매일 더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다. 더는 과거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는다. 지나온 상처는 더 큰 이해와 배려로 녹아들어 나 자신뿐 아니라 남편과 아이,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이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잃지 않게 해줄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욕심과 위계, 차별이 남긴 대가는 아프도록 쓰라렸지만 그 덕분에 얻은 자존과 기쁨,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된 지금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가족이란 이름은 결국 사랑과 존중이 스며든 관계와 서로를 웃게 만드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나의 두 번째 인생, 내가 선택한 이 평범한 행복이 이전 세대가 남긴 아픔까지도 조금씩 치유하는 시작점이 되길 늘 마음으로 기도한다.